부채 위기가 사실은 10년 전에 그 리먼브러더스 사태하고 연결되고 중국의 지금 이런 갈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위기가 사실은 우리 시대를 읽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달러가 역할을 못한다면 금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위조가 없고요. 국경을 넘을 수가 있어요. 네,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도 2월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 이후로 쭉 비트코인 관련한 책을 쓰고 있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에 비트코인을 아셨다고요? 네. 혹시 뭐 어떤 기회로 알게 되셨나요? 그때 마운트복스라고 그 신주쿠에 있는 달러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외신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이하게 미쳤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 사람들을 좀 계몽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뭔가 하고 공부를 했죠. 건방지게도 계몽하려고 공부했는데. 뭐 어떤 계몽이에요? 잘못되었다? 그렇죠. 뭐 튤립 같은 거니까. 화폐를 뭐 개인이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몽하려고 읽었다가 제가 오히려 빠져들어가지고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책을 냈고요.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냈고. 사실 제가 그 첫 책을 서점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혹시 3개월 있다가 이제 책을 내셨으면 그때 투자도 하셨던 건가요? 투자는 그보다 먼저 했죠. 너무 막 빠져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한 3주 동안. 3주 동안. 혹시 그럼 그 이후로도 뭐 비트코인을 계속 투자는 하고 계시는? 그 이후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지키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서 반토막 됐습니다. 바로 폭락하더라고요. 가을에, 초가을에. 제가 책을 그 당시에 500권을 찍어가지고요. 300권을 저작가로 사가지고 택배비까지 해가지고 제가 300명의 지인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미쳤던 거죠. 근데 뭐 그 300명 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그래도 의미 있게 갖고 있는 한 10개 정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한 10명 좀 안 돼요. 10개. 지금 10개면 얼마나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몇 개면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4억 가까이. 이 10개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교수님 혹시나 10개 넘게 있으신가요? 저는 한때는 많았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다른 걸 전혀 안 하고 비트코인만 하니까 한 3년 동안 굉장히 가격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가를 회복하자마자 많이 팔아가지고 가게에 보탬을 줬죠. 그리고 바로 폭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샀을 때보다 한 80배 정도 된 거죠, 지금. 80배. 근데 비트코인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건 튤립과 같은 거다. 안 좋게 보셨던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비트코인 이제 긍정론자가 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긍정론자가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 비트코인을 그 논문을 쓴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논문이 굉장히 그 좋습니다. 심오하고. 그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지적 역량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의 그분이 비트코인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1년 반 동안 이제 제자들을 키웠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이제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 사토시 서라고 저는 이제 원서로 주문해가지고 그걸 여러 번 읽었죠. 옛날에 무협소설 보면 어떤 거 막 100번 읽으면 이렇게 바다 위를 걷잖아요. 강의를.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흔들릴 때마다 그 사토시의 서를 보면서 약간 나중에 이제 강물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원래 튤립을 보셨는데 튤립이라고 보지 않게 된 근거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납득하는 근거는 이게 튤립이라면은 이렇게 오래 못 가거든요. 튤립 현상을 좀 연구해보면 아는데 1년이 채 안 갔습니다. 튤립이 가을 그때는 1년 정도 가지 않았다. 그럼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14년, 15년째. 그러게 좀 오래 가고 있죠. 그렇죠. 그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럼 반대편에서는 이 가치 투자의 대장님이신 워렌 버핏이라든가 찰리 먼거님은 훌륭하신 분들이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덩이다. 뭐 이런 가감한 표현들 많이 쓰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상식적이다. 이게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완전히 꼬꾸라져야 됩니다. 제 경험상. 자기가 알던 것들을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단계가 오고요. 깨닫고 나면 자기가 알던 것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쓴 책 중에 제목이 비트코인 지혜 족보라는 책이 있거든요. 딴 책이군요. 지혜 족보라는 책은 이제 왜 족보를 강조하냐면 깨닫고 나면 이것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원리다. 이런 거죠. 깨닫고 나면. 근데 깨닫기 전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그 특히 경제학이나 이런 거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좀 부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저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훨씬 더 해안이 높으시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한가해야지 좀 그 단계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너무 중요한 자산이죠. 왜요? 뭐 사실 뭐 자산이라고 하면 뭐 금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건 왜 중요한 자산이 될까요? 지정학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아마 오늘 그게 이제 이야기 주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의미죠? 개인은 지정학 게임이라는 곳에서 플레이어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은 네. 푸틴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쟁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결정권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적응해야 됩니다. 네.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은 폴란드 국경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게 폴란드 국경을 넘어갈 때 금이나 종이 달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밖에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네. 통장에 있는 달러 그거를 줄까요? 전쟁이 난 국가가? 안 주죠. 네. 예. 금괴도 좀 위험합니다. 금속 탐지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국경을 뺏길 수가 있고 종이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대부분 다르게 가지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형체가 없으니까 네. 이게 공항이나 국경 수비대한테 안 걸리죠. 네. 그리고 가족을 국경 밖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니까 결정적이죠. 그럼 전쟁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다시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가치가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많이 꺾였죠. 그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제 주변을 보니까 제 주변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지난 8년 동안 저를 좀 많이 무시했었어요. 네네. 작년까지. 네. 그런데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서 제 말이 이렇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달리 보시더라고요. 공부하신 분들이. 네. 주류들이. 가격은 떨어졌지만 굉장히 그 인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인식은 바뀌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시장화 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 오늘 어떤 자료 준비하신 건가요? 왜 달러가 위기인지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이 패권 경쟁이나 전쟁이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질문 드려보면 지정학의 시대가 이제 돌아오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그리고 또 지정학의 시대란 슬프지만 세계화의 붕괴를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이라는 문장인데 이게 좀 어떤 의미고 우리가 지정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정학이라는 건 이제 지리라는 학문하고 네. 정치라는 학문을 이제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가 인간 사회를 분열시키는 네. 작동 방식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1500년대 후반에 네. 스위스의 상인이 라인강의 바젤이라는 상류에서 독일의 쾰른까지 네. 물건을 가지고 배를 이용해서 갈 때 31번의 통행료를 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라인강이 굉장히 물류 중심지였는데 네.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네. 공국, 왕국, 뭐 백장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렇지 강을 막아놓고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강이 라인강이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상업에 통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리가 이 통합을 방해하죠. 그래서 지금 작가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세계화 시대라고 지난 20년 동안 떠들었는데 지금 국제 지정학자들은 아니야 지금 세계화가 끝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뭐 탈세계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1, 2차 뭐 세계대전 거치면 어렵사리 이제 구축되었던 달러 중심의 국제 무역이 그리고 금융 질서의 붕괴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질서가 좀 왜 이틀어진 걸까요? 원래 처음부터 위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9세기는 근본위제를 썼잖아요. 네네네. 근본위제는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네. 화폐가 아니고 금은 어느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내거나 또 어느 나라가 갚아야 될 채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는 한 나라의 채무잖아요. 네. 미국 특히 중앙은행에. 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삐걱거렸습니다. 그래서 1차 위기가 오고 나서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금창구를 닫아버렸죠. 그리고 쭉 오다가 또 위기가 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게 플라자 합의죠. 그래서 또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세계화 시대 쭉 오다가 이제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터지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결국 미국 본토의 금융이 한번 망가졌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과의 지금 이런 디커플링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부채 위기잖아요, 미국이. 다음 달에 부채 위기가 사실은 10년 전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하고 연결되고
중국의 지금 이런 갈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달러 위기가 사실은 우리 시대를 읽는 네.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음 달에 뭐 한도 협상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럼 달러 지위 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요즘에 달러 지위가 뭐 흔들린다, 뭐 굉장히 그런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매크로를 단기적으로 예측하거나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투자에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제 지정학자들, 우리가 이제 주류 국제 지정학자들이 달러의 시대가 이제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중장기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워낙에 달러 시스템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었거든요. 미국 사회에. 네. 근데 미국 사회가 그걸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좀 의외죠. 보통은 국제 지정학을 이제 주류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거나 국제 지정학을 좀 음모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달러 패권이 무조건 좋은 거다, 미국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닙니다. 왜요?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네네. 1960년대에 벨기에 출신의 예일대 교수가 네.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은 모순인데 미국이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미국이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내야 되고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내다 보면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지고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지면 달러는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네. 트리핀 딜레마는 지금은 이제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트리핀 딜레마 예견대로 안 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그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경상수지 어마어마한 적자국이고 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지금 30조 달러잖아. 네. 30조 달러? 그래서 지금 이게 부채를 한도로 올리니 마느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 모든 게 이 세계 체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세계 체제가 미국 사회에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미국 GDP 대 제조업 실질임금인데요. 네. 미국 GDP 1인당 국민소득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제조업 실질임금은 올라가다가 피크 치고 네. 내려갔죠. 내려가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하고 연결되는데요. 사회 현상으로는. 오른쪽 그래프는 맨 위에 저렇게 돈을 계속 늘어나는 분들은 이제 고학력자들. 그 다음이 이제 대학 졸업자들. 대학 졸업자만 해도 괜찮죠. 네네. 그 다음이 전문대라든가 고졸자라든가 고졸 중퇴자들의 임금이 실질임금이 낮아졌습니다. 네. 이들이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중추들이죠. 왜 낮아졌냐면요. 네. 미국이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미국이 좋은 종에다가 잉크를 가지고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열심히 만든 걸 에너지나 물건을 막 사왔잖아요.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괜찮은 일자리가 전부 미국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독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나갔고, 한국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나갔죠. 요즘엔 다시 리쇼어링 또 하고 있잖아요. 하고는 있지만 뭐 그게 그 무역 적자를 줄이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네. 제조업, 뭐 자동차도 갖고 오고 반도체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와. 네. 옛날처럼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 돼.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제 주변에 이코노미스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자들이 많은데 제가 비트코인을 연구하면서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을 안 해요.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근데 지금 미국의 내전 상태라고 이제 보는데 조지 프리드만은 네. 미국이 내전 상태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다이내미즘이 바로 뭐냐면 미국을 무역 흑자국으로 갖고 가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의 관여는 그만하고 네네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백인 남성들을 일자리를 갖고 와 이런 거죠. 지금 내전 중이란 건 어떤 의미예요? 미국의 시스템을 이제 50년 주기, 70년 주기, 80년 주기로 보는데요. 조지 네. 프리드만이라는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네. 그분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부터 10년 정도 지금 격한 대립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규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이분이 딱 어디서 예측하는 거를 못 들어봤는데 네. 대충 이제 암시하는 것은 엘리트들과 이제 일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백인 남성들, 미국의 중부 지역에 갈등이 이제 격화된 건데 이 후자의 승리로 회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해가지고 제가 책은 못 지겠는데 네. 그분의 책을 쭉 읽고 방향을 보면 네. 트럼피즘은 사실 트럼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트럼프 현상을 만든 그 현상은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좀 그분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게 하는 네. 현상이거든요. 네. 트럼프를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는 현실이고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걸 매니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무역 흑자, 적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무역 적자인 건가요? 미국이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산업국가로서 산업시설을 보존한 나라였어요.
유럽이 다 뽀개졌고 일본이 뽀개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인데 주역이 미국 대표인 덱스터 화이트하고 영국 대표인 그 유명한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이 둘이 서로 막 싸웠는데 미국이 계속 무역 흑자를 낼 거를 전제로 무역 불균형은 미국 때문이야해서 영국 대표인 케인즈는 무역 흑자국한테 벌칙을 매기려고 했고요. 미국 대표인 덱스터 화이트는 무역 적자국이 문제야. 적자국한테 페널티를 매기려고 했어요.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 될 거란 그냥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15년 만에 미국이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하죠.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럼 지금 무역 적자국이 된 지 꽤 오래된 건가요? 그렇죠. 누적이 됐죠. 근데 적자이면 어딘가서는 지금 흑자 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흑자가 되고 있는 거죠? 자본 수지가 이제 흑자죠.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자산을 흑자국들이 사줍니다. 미국의 자산을. 그것이 뭐 트레저리가 됐건 채권이 됐건 미국의 부동산이 됐건. 그러니까 옛날엔 서독과 일본이 미국의 자산을 사줬고요. 2010년 중반까지는 중국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자산을 사줬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달러를 벌면 그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채권으로 바꾸거나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특별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라면 이제 국가 부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산을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채 한도라는 것도 뭐냐면 결국은 채권을 롤오버 시키고 기존 채권이 만기가 돼서 들어오면 새로운 채권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더 찍어낸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사준다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한 절반 이상 사고요. 절반은 이제 해외 국가들이 사거든요. 그런 것들 사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 그럼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도 국제 지정학자들은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어둡거나 별로 강조를 안 하고요. 이 금융 시스템에서 밝은 이제 거시 경제학자들은 지정학이 어두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둘 다 비트코인에 어둡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찾았냐 하면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과 달러 시스템과 지정학을 연결하는 책을 찾다가 없어 제가 썼습니다. 없어서 직접 집필하셨다. 자, 근데 미국이 어쨌든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데 지금처럼 무한정 찍어내도 이게 괜찮은 건가요? 달러는 찍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도 조폐공사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그걸 이제 자산의 부채로 잡으면서 은행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빚이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거를 전 세계 중앙은행처럼 미국이 무역 적자를 통해서 그걸 공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무역 흑자가 되면 달러 공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달러가 없어져요. 그걸 달러 쇼티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1945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가 달러 쇼티지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죠. 달러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적자가 돼야지 달러가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의미신 거네요. 그럼 중국은 지금 이 달러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최근에는 뭐 중동의 이제 유가도 위안화를 거래를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중국이 사실은 우리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혼 도장을 찍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제 절친이 중국의 외교관인데 제가 미국하고 중국의 디커플링이 어디까지 갔어 그랬더니 막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사실 이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혼이 되니까 이 둘이 결혼 상태라는 걸 안 거예요. 사실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세계 체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한 편을 먹고 지난 수십 년을 끌고 온 거거든요. 아, 결혼을 했었다고요? 네. 왜요? 공개 결혼이 아니었었어요. 어떤 걸로 결혼했던 거죠? 뭐 생산 기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정치적인 결혼이 먼저 있었죠. 닉슨 때 마오라고 하죠. 마오쩌둥하고 만나가지고 반소 연맹을 만들죠. 사실은 반소 동맹이 탄생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에. 그래서 소련을 붕괴시킨 거죠.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나서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경제로 이제 더 긴밀해집니다. 세계화 체제. 그래서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이 군사적 도발을 여러 군데서 해요. 이라크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중국이 최근에는 목소리를 내죠. 전랑외고라 그래서. 그게 바로 2008년도 두 가지 사건인데요.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미국 위기하고 그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그 두 개가 사실은 절묘하게 2008년도에 같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중국이 저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이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순종적이었어요, 그전에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중국의 자의식이 깨어납니다. 왜요? 그때가 뭐 중요한 시점인가요?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 때 혹시 기억나세요? 성화봉송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거? 우리나라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프랑스에서 막 성화봉송 여러 번 꺼졌잖아요. 네네. 성화봉송 뭐 해마다 뭐 이슈가 좀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 특히 심했어요. 티베트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학가에서 한번 붙고. 지금 중국의 주석이 누구신가요? 시진핑. 네. 베이징 올림픽 때 시진핑이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부주석이었는데요. 사실상 넘버 2인 거죠. 네, 그 넘버 2였는데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을 거예요. 책임자, 상임위 중에서, 위원 중에서 베이징 올림픽 관할합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그 당시부터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죠. 베이징을 완전히 봉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티베트 운동하고 오는 뭐 인권운동가들이 이렇게 입국을 하면 그대로 호텔에 감금했다가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한 도시를 봉쇄할 수 있다는 걸 시 주석이 보여줬죠. 그 당시 이제 황태자로서. 그러니까 올림픽 때 중국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가 성화봉송을 하는데 올림픽을 하는데 저렇게 방해를 해? 그럼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양 애들이 100년 전에 버릇을 못 고쳤네? 우리를 질투하네? 니네가 죄인이고 우리가 의인인데 니네가 우리를 감히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시 주석이 이렇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걸 이제 총화시킵니다. 그거를. 그래서 중국 분위기가 그렇게 간 데다가 미국이 망했잖아요. 월가가. 그래서 그 구원투수로 나섰던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6천억 달러에 가장 먼저 가장 큰 규모의 구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2008년도 위기가 크게 없었어요. 중국이 엄청난 이제 엔진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 중국하고 가까웠고. 그래서 중국이 구원투수로 나서니까 중국의 자의식이 폭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시 주석이 이제 주석이 됐고 왜 우리가 미국을 먹여 살려야 되고 저렇게 방만하고 저축도 안 하는 애들을 우리가 왜 떠받쳐야 돼 이런 생각이 생겼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2009년도에 전 세계가 제3의 통화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달러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달러에 대한 도전이 공공연하게 전 세계에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도 얘기하셨고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우리가 잊었던 거죠. 위기 때마다 달러 가격이 오르니까 달러는 계속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이런 달러 가지고 대들었던 건 2008년도 시점이다. 시점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중국의 자의식이 성장했고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채권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거를 처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중반부터 미국 최대의 채권 그 홀더가 순위가 바뀝니다. 일본으로 다시. 아, 진짜요? 네. 그럼 지금 1위가 일본. 2위가 중국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럼 이제 세계 기축 동화는 위안화가 되는 건가요? 위안화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 건 또 아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준비했는데 IMF에서 이제 발표를 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 외환을 이제 보유하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걸 이제 달러로 많이 갖고 있겠죠. 보통 60%를 달러를 보유합니다. 위안화의 비중을 한번 보세요. 위안화가 2022년도에 2.69%입니다. 요거네요. 네, 그렇죠. 엔화가 5.51%잖아요. 유로가 20%. 각 나라들이 대충 평균적으로 60%는 달러로 비축을 하고 20%는 유로로 비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운드, 엔화 좀 비축하고 그리고 이제 위안화는 할까 말까 뭐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위안화가 되게 높진 않네요. 높을 수가 없어요, 이게. 높을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FOMC 회의는 기출을 주목하잖아요. 중국 인민은행의 회의 그런 거 혹시 스케줄 아세요? 아니요. 중국은 비밀주의에다가 그 다음에 환율을 계속 이제 낮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더 달러가 안 좋으면 연민이 더 안 좋죠, 위안화는. 그리고 자본 통제 국가입니다. 내가 위안화를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요구했을 때 달러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중국의 위상치고 너무 적죠. 네, 저는 순위가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순위보다도 저 비율이 3%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달러는 2011년에 62%에서 이제 2022년에 58% 정도. 그러면요, 뭐가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외의 그 나라의 화폐로는 아니다. 금이겠죠. 달러가 역할을 못한다면 금이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뭐 지정학 시대 확실한 승자가 될 것은 비트코인이라고요. 그건 개인들한테 그렇죠. 그럼 개인들한테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금은 어떤 의미죠? 실제로 지금 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해요. 중국부터도. 네. 이게 그 달러 대신에. 네. 왜냐면 달러가 지금 너무 불안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네. 또 미국이 하는 일이 또 보기 싫고, 그래서 네. 러시아도 뭐 많이 비축하고 중국도 많이 비축하는데요. 금은 원래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네. 훌륭한 결제 수단이죠. 네. 근데 이제 금도 사실은 가격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금본위제였다면 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네. 기업들이 대부분 망하지 않았을까요? 유동성 공급을 안 못하니까. 그래서 경직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럼 국가 단위에서의 그런 거는 금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건가요? 일단 금을 선택할 거라고 보고요. 네. 예. 달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죠. 근데 달러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하고 네. 달러의 가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러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귀해지니까. 네. 안전자산으로서. 네. 달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아니, 미국 바깥에 있는 경제 주체들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달러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는데 달러 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달러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은 미국의 항공모함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항공모함이요? 그렇죠. 갑자기죠. 니얼 퍼거슨이라는 국제정책 전문가가 있어요. 네. 니얼 퍼거슨은 제국을 연구하면서 역사학자인데 국방비하고 각 제국들이 지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게 이제 600년 전이거든요. 네. 500년 되는데 패권이 뭐 에스파냐,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그다음 미국 이렇게 바뀌어 왔잖아요. 그걸 이제 패턴을 보면 네. 국방비로 쓰는 비용하고 국방비라는 게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 시스템을 이제 떠받드는 거죠. 제국이니까. 네. 국방비로 나가는 돈하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자기네 재정 적자에 대한 이자 네. 하고의 비교를 해서 이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게 되면 네. 제국이 몰락하는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죠. 미국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게 그 지표만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6,660억 달러를 이자로 채권 이자로 썼고요. 네. 8천억 달러 조금 안 되게 국방비로 쓰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근데 이제 이것이 각 연구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조만간 역전되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공부보다도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국가는 원래 부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네. 기업이 아니라서 채권을 다 갚지 않아요. 채권의 이자를 갚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이 돌아오면 채권을 다시 발행하고 네. 그 이자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진정한 비용인데 이자 비용이 지금 이미 국방비를 빼고 모든 분야를 앞서고 있고요. 네. 이자 비용이 지금 이제 이거 2023년이거든요. 네. 이 2022년보다 확 늘었죠. 그 모든 뭐 과학, 뭐 교육, 네. 주택 공급 뭐 이런 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딱 요 하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방비인 거죠. 근데 이게 조만간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니얼 퍼거슨이 말한 그 명제에 의하면 네. 미국이 이제 제국적 순찰을 그만두겠죠. 네. 국제 이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네. 그만둔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경제 경영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정학에 눈을 띄면서 깨달았어요. 경제학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경제학 전공자들한테 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무역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공식을 만들 때 네. 아무도 그 항공모함 비용이 무역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항공모함이 없으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유라시아 대륙을 순찰하지 않으면 무역은 있는데 그 무역은 다 중개무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중개무역이 옛날에 원래 전통적인 무역이었거든. 네. 지정학 시대의 무역. 네. 왜 후추나 비단을 거래했잖아요. 네네네. 왜 후추나 비단을 거래했냐면 안 썼고 네네.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상인이 중국에서부터 낙타에다가 비단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가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상인한테 팔아야 돼요. 자기 업권이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산지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말레카 해협, 남중국해, 네. 동중국해에 대해서 한 나라가 제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세계 경찰로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순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석유를 중국한테 사야 될 거고요. 중국은 인도한테 사야 될 거예요. 그게 원래 전통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무역의 형태였죠. 근데 지금 직거래로 바로 오잖아요. 네.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모두의 라인강이 31개의 통행료를 받았다라고. 31개의 정치 단위가 라인강에 있었던 거죠. 라인강이 지금은 독일 한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이 했었지만 그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으니까 네. 세금을 내면서 이제 물류의 근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항공모함 비용을 댈 수 없어서 우리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유라시아 대륙은 이제 하나로 연결돼서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개무역만 가능해지는 거죠. 아까 그리고 요거 뭐 수치가 잘못 말씀하셨다고. 수치는 아니고 이제 미국이 이게
미국 연방예산위원회라고 미국 전직 의원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에서 낸 예상인데요. 주황색이 2031년, 그다음에 초록색이 이제 최근 2021년인데 네. 2031년이 되면 채권 이자로만 미국 연방정부가 8,400억 달러. 네. 이미 지금 국방비를 넘어서겠죠. 이렇게 네. 되면. 아마 나머지 국방비 빼놓고 나머지 예산 합친 것보다 늘어나는 걸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다. 네.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 금값은 그러면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시겠네요? 사실 금값은 지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요. 아,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몇 개월 동안? 여기 약간 음모론이 있습니다. 음모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실제로 지금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있는지를. 네. 실제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금을 빼갑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금을 실제로 미국의 금 벙커에서 빼가지 않아요. 그냥 원래 전통적으로 금을 사면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지하나 포트녹스라는 곳에 있는 금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영국 거 이렇게 붙이면 이제 금 유출에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실제 금은 그 안에 있는 그렇죠. 거였는데, 예. 원래. 예. 근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항공모함으로 싣고 갔었죠. 60년대에. 푸틴이나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이게 지정학적으로 금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갖고 갑니다. 네. 빼내 가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면 그 실물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 거래 위원 그 시장이나 이런 게 원래 배타적인데 그게 원래 그냥 그 국가들이 금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카르텔을 하도록 허가증을 준 거예요. 그 실제로 쇼트를 치는데,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데 네. 공매도를 하면 자기가 다시 사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큰 데는.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금 보유가 네. 한계에 도달하면 금값은 뭐 치솟겠죠. 예, 그러면 금부침 모으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비트코인이랑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그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왜 그런 거죠? 금은 실제로 지금 사는데 네. 부가세도 많이 내야 되고요. 아, 그렇죠. 실물 금을 사려면 네. 그다음에 보관도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또 안에 뭐 금고, 네, 그렇죠. 금고도 사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금은 그 마이크로 페이먼트라 그래서 소액 결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루 내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할 수 없죠. 그다음에 우리는 속기도 잘합니다. 18K인지 14K인지 뭐 우리 비전문가가 속을 수도 있잖아요. 인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많이 함량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이 워낙 금을 좋아해서 네네. 금융빵이 우리로 치면 뭐 전당포가 사실상 이제 금융의 말단인데 전당포 업자들이 또 이 금 세공의 전문가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맡기면 똑같이 이제 하면서 금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네네. 순도가 실제로 액면보다 80% 다 미만이라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면 뭐 표면엔 다 금인데 안에는 약간 금 함량이 없는. 그래서 다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트코인은 위조가 없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페이먼트 가능하죠. 네. 무한히 잘라지니까.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경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가상화폐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가상화폐도 전부 비트코인의 속성을 일부 갖고 있죠. 특히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비트코인 턱 밑까지 왔죠. 근데 비트코인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요? 네, 그러니까 뭐 가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속성 중에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를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을 때 소장을 보낼 주체가 없어요. 누구한테 소장을 보내야 되는지. 이더리움은 보낼 수 있나요? 일단 상징적으로 보낼 수는 있죠. 일단 비탈릭 뷰테리는 기소한다거나 뭐 소환한다거나 네네. 이런 상징적인 퍼포먼스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비트코인은 그런 상징적인 퍼포먼스도 할 대상이 없죠. 그게 국가라는 플레이하고 게임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점입니다. 근데 그 이제 창시자는 누구인지 막 추측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느 나라 사람일지도 지금도 아직 잘 모르나요? 아, 근데 선수들 간에는 네. 이게 원래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네. 어느 날 딱 비트코인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문처럼 이렇게 쌓아 올라온 거예요. 네. 몇 명의 학자들이. 네. 그래서 대충은 짐작을 하겠죠. 대충.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담백이라든가 닉사보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비트코인 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들도 계속 공헌을 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을 뜯어보면 이게 여러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작업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한 20년 누적된 그러니까 어떤 기능은 누가 만들고 어떤 기능은 누가 만들었다는 게 있는데 대충 보면 이제 지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말은 안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